해석적인 치료, 그 이고사이칼리스트나 전통적인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해석을 통한 치료, 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코웃이 어쩌면 그 부분에다가 플러스 본인 해석이 이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애적 성격 장애나 자기애적 행동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감이 중요한데 공감을 단순히 이런 환자들에게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환자층에 공감은 필요한 것이고, 정신분석적인 심적인 자료를 얻는 것은 공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한 주장은 굉장히 밸리드한 주장일 수도 있죠. 꼭 거기에 국한시킬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툴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런데 이분은 집요하게 해석을 두 단계로 얘기를 했었죠. 하나는 언더스탠딩 국면과 그 다음에 설명 국면. 그래서 이해하는 국면에서 공감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석적인 개입, 크게 다른 쪽에서 해석에서는 두 개의 국면이 있다. 그래서 공감적인 측면은 이 해석의 한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공감만 가지고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프로이드, 여기서 코웃의 다른 얘기를 보면 어떤 중요한 머티리얼을 얻는데 공감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공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게 1차적인 치료 기법은 아니지만 상당한 치료, 어떤 환자에게 베니핏이 있다고 봤어요. 환자에게 도움이 되더라. 근데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공감 자체가 하나의 치료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이 부분을 주장해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까지도 충분하게 이 공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워풀한 힘, 이게 인터벤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과는 다른 독립적인 인터벤션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고 사이칼리스트나 자기의 동료들의 큰 비난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분들이 주류 정신분석 쪽에서의 비난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 때문에 너무 마지막까지도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전통적인 욕동과 방어 이론이 틀렸다고 이 사람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욕동 방어 이론 가지고는 사람을 돌볼 수 없다고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통적인 치료 기법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해석도 꼭 그것만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환경 중심의 이론을 가져오면서도 치료 기법은 고전적인 해석 중심의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코웃의 입장과 스파틴스 현대 정신분석 입장을 구별해서 보면, 스파틴스는 어떤 코웃이 봤던 환자층보다 훨씬 더 심각한 증세를 가지신 분들, 증후군을 가지신 분들, 그 보드라인 환자나 조현병과 같은 어떤 사이카틱한 환자, 정신증적 환자들을 주로 봤는데, 이분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해석적인 기법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고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러잉이나 조이닝, 그래서 코웃의 공감적인 기법들을 여기서는 충분한 테크닉으로 쓰고 있어요. 현대정신분석에서는. 그래서 현대정신분석, 스파틴스가 소화한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코웃적인 이러한 공감, 자기애적 전이, 이런 개념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스파틴스는 해석과 별개로 거기서 이 프리에드퍼런 환자들에게 적합한 기법들을 구체적으로 개발했다는 거죠. 정당하게 인터벤션이라는 이름을 줘서 치료 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코웃은 어떤 그 중간 지점에 있다고 봐야죠.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자기 기법으로 이 공감적인 기법들을 치료 기법으로 당당하게 내세운 스파르타니스하고 어떤 해석적인 방법이 아니면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고전적인 정신분석가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주 중요한 공감에 대한 충분한 인사이트와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독립적인 치료 기법이 아니라고 본인이 스스로 부정하면서 그렇지만 공감을 해주면 굉장히 큰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이율배반적인 스테이트먼트를 얘기를 계속 어느 상황에서는 완전히 공감의 파워풀한 어떤 치료 효과를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건 치료 기법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어쩌면 코웃을 따르는 분, 코웃을 연구하는 분들이 다 혼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어떤 이중적인 태도가 여기저기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있었다는 부분이에요. 본인 스스로 확실한 포지션을 정하지를 못하고 한쪽에서는 기존의 정신분석 이론과 융화해야 될 필요성과 또 하나는 자기의 독자적인 이론을 세워야 될 이런 필요성 이 사이에서 큰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 갈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를 마무리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본인이 그걸 주장을 했거나 안 했거나 코웃이 가졌던 그 인사이트들은 굉장히 파워풀하게 많은 임상가들을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현대의 여러 학파의 정신분석 이론 속에 코웃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본다면 코웃이 좀 더 자기 이론을 당당하게 주장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공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어떤 심리학의 영역을 규정하는 도구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내적 성찰 도구죠. 어떤 우리가 만난 내담자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 내담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공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공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치료 세팅이 아니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호의적이건 그 사람과 우리가 관계가 나쁜 입장에 있건 우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공감이라는 거, 여기에서는 그거 자체가 이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 정보니까. 그래서 어쩌면 사기꾼이 있다고 칩시다. 사기꾼이 자기가 사기치고자 하는 사람 그 대상에 대한 심리를 잘 알아야 되죠. 가장 확실하게 상대방을 알아야만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심리적으로 타격을 주고자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가장 심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 그래서 이건 하나의 중립적이에요. 공감이라는 이게 코웃이 얘기하는 어떤 적절한 행동을 알게 하는 요소로서의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쪽으로 쓸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치료 세팅에서 공감이 일어난다는 건 치료 세팅에서 상담자가 치료자로서 환자를 어떻게 돕는 게 가장 좋은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자료가 이 공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프로페셔널 에틱스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한다, 정신분석을 공부한다. 그래서
공감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 공감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심리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ethically 자기가 가진 이 지식과 정보를 상대방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만 이 정보를 사용해야지 만약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어떤 경우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많은 정보나 지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책임이 훨씬 더 커진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감은 치료적 행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치료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역설이죠. 공감은 치료적 행위는 아니지만 치료적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분의 어떤 저술들이나 이분의 어떤 본인의 강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혼란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클리어하게 본인 입장을 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치료적 행위가 아닌데 치료적 효과가 있다. 그럼 치료적 효과가 어떻게 치료적 행위가 없이 일어나느냐. 그래, 치료적 효과가 있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냥 치료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도 치료 효과가 될 있다. 수는 있다고 이게 치료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배척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갈등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부분에 커리지가 좀 약했던 거죠. 이 공감적 환경 상실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임상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게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초기 단계에서 이런 공감이 부재한 상태라 대부분 많은 경우에 아주 심각한 프리에더펄한 증세를 보이는 분들 어떤 심한 조현병이나 심한 우울증 환자 신체가 심한 환자들의 과거 속에 보면은 어머니가 심한 산후 우울증을 앓았거나 아니면 그때 가세가 기울어서 어른들은 다 일하러 나가고 정신이 없어서 아이는 안중이 없었거나 아니면 아이가 어렸을 때 자기 형제 중에 아픈 아이가 있어가지고 자기한테는 아무도 관심 가져줄 수 없는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부부간에 엄청나게 매일 전쟁판을 벌려서 부모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자식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나 이런 상황에 자기가 안전하거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자기가 있는 그대로 수용되는 이런 환경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속에서 코시 얘기했던 것으로 아주 초기에는 발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돌보는 이가 안아주기, 접촉해주기, 냄새 맡기, 바라봐주기 이런 것도 오감을 사용해서 그리고 부모의 오감과 아이의 오감이 만나면서 그 속에 아이가 이런 체험 신체 접촉이나 어떤 감각기관의 어떤 자극을 같이 있으면서 부모의 따스함, 부모의 사랑, 부모의 애정, 러브나 어펙션을 아이가 체험하면서 자기가 충분히 이해되는 이런 초기 공감적인 상황 형태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근함이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이제 조금 아이가 약간 거리감이 있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를 돌보는 이가 자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자기를 믿어주고 있고 자기가 불안하는 경우에 자기를 항상 서포트 해줄 수, 도와줄 수 준비를 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이런 속에서 아이들이 발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조금씩 분리 개별화 되면서 아이가 조금 멀리 기어가 보기도 하고 걸어가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럴 때마다 어머니가 미소로 바라봐 주면서 격려해 주는 것. 이 힘을 가지고 아이는 점점 더 발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미소를 짓는 어머니의 모습.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점점 더 나중에는 언어를 통해서 엄마가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단계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것이 이런 낮은 수준의 공감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공감으로 옮겨가는 게 임상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임상에 처음에 내담자가 오게 되면 우선 여러분들이 해석이나 이런 설명이나 이런 쪽에서부터 접근하면 실패한다는 얘기 대부분. 우선 안아주기 과정이 필요하다. 충분하게 홀딩 해주고 컨테이닝 해주고 그래서 충분하게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신뢰가 생겨야만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 더 상징적인 수준, 언어를 통한 공감으로 옮겨갈 수 있는 단계가 되는 낮은 수준의 공감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공감으로 간다는 것은 우선은 임상적으로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중심이에요. 정서적인 의사소통 중심으로 해서 내담자를 코우식으로 얘기하자면 공감에게 주기죠. 현대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면 미러잉이나 조이닝을 계속 해주면서 격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이 태도. 그래서 어떤 정석은 어떤 생각이거나 비난받지 않고 다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져야 돼. 이 환경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뒤부터 내담자 스스로 안에 있는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그 치유력과 어떤 워킹 얼라이언스라고 할 게 있겠죠. 작업 동맹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초기에는 이런 작업 동맹이 아직 일어나기 이전 상태니까 환자의 협조를 아직은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우선 정서적으로 껴안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는 코우시 얘기하는 공감적 단계를 지나서 설명적 단계로 간다는 것은 코우스는 이것은 하나의 해석 안에서 2단계를 얘기를 했지만 제가 봐서는 그거보다는 롱텀으로 이걸 별개의 초기 단계에서는 특히 프리에더퍼런 환자들은 초기 단계에서는 공감적 그러니까 이해하는 국면으로 계속 상당 기간 가야 되죠. 환자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단계가 1개월, 2개월로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2년, 3년 가야 어떤 사람은 4년, 5년 가도 아직은 설명 국면으로 들어갈 수 없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데미지를 받은 사람인가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설명 국면으로 가는 것은 해석 중심으로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해석을 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가기 위해서는 프리에더퍼란 단계를 낮은 수준의 공감으로부터 서서히 높은 수준의 공감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하고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처음에는 아이가 엄마에게 충분하게 의지하는 단계, 이 단계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나서야 분리개별화가 되고 그리고 나중엔 아이하고 엄마가 대화가 되잖아요. 말귀가 통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 보면 저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이렇게 심한 환자들이 드러나는 게 어떤 분은 3년, 4년 동안 계속 미닝풀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불안한 것만 드러내고 어떤 행동하고 막 이러던 사람 어느 순간에부터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상담자가 어디가 아픈 부분이 있으면 상담자가 어디 아프지 않느냐고 좀 오늘 괜찮느냐고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 현대정신분석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나르시스틱 전이에서 나르시스틱 트랜스퍼런스로서 아브젝트 트랜스퍼런스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왜 언어 소통이 된다고 하는 때는 그때 해석적인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이전 단계에서는 어떤 해석을 해도 해석이 자기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코웃의 설명을 조금 그냥 코웃의 설명 속에 물론
이게 하나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충분한 공감적인 국면이 있고 그 이해하는 국면이 있고 그 다음에 언어로 표현하는 설명하는 이 설명 국면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의 인터벤션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코웃의 원래 설명을 조금 더 어떤 지평을 넓힌다고 할까요? 아니면 타임 프레임을 좀 넓게 잡으면 어떠면은 처음 이해 국면, 언더스탠딩 하는 이런 국면을 어떤 일정한 기간으로 보고 그리고 설명 국면을 또 다른 기간으로 이렇게 코웃의 설명을 확장해서 본다면은 현대정신분석의 얘기와 코웃의 얘기가 함께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더 확장해 보고 싶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임상 상황에서 본인들의 삶 속에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또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고 있는 분인데 본인 안에 있는 심리적 어려움이 있으면 실제 임상 상황에서 어떨 때는 정말 그분을 이해해주는 어떤 우리의 말이나 표정 그분이 그 다음 일주일을 사는데 엄청난 힘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미소 띄고 바라봐주는 것을 믿고 다른 아이하고 놀고 또 이것저것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들도 정서적으로 이런 지원이 있는 경우와 지원이 없는 경우는 큰 차이가 난다니. 그래서 분석 과정에 있거나 라이프 코칭 과정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해요.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닌 한.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터 이고라고 할까요? 보조 이고 기능을 하는 거예요. 혼자만으로는 견뎌낼 수 없는 것을 임상가, 분석가의 우리가 가지는 공감의 힘이죠. 우리가 함께 실제로 공감의 힘이에요. 내담자하고 떨어져 있지만 항상 분석가는 내담자가 어디에 있건 관심 가지고 있고 어려움이 없을까 걱정하면서 같이 가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우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 배우 옹호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혼자 어려워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저는 제일 불쌍한 게 어떨 때 우리가 알잖아요. 엄마 없는 아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같이 다 노는데 애들이 싸우다가 뭐 울기도 하고 다 그러지만 어떤 애들은 어떤 상황에서 그래도 힘들어도 집에 의기양양에 들어가는 애가 있는데 같이 놀다가도 어떤 임상에 들어보면 참 굉장히 가슴 아프니 돌아가려는데 엄마가 없는 엄마가 없는 특히 이제 임상 사례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맡겨졌던 케이스 같은 거 나오면 굉장히 아이들이 페인풀한 잘 놀았는데 자기 돌아갈 때가 된 자기 집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 집이지 그게 자기 집이 아닌 거예요. 근데 부모의 생각할 때는 할머니 집이란 네 집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공감받지 못한 인간이 그게 말하자면 베이직 트러스트를 형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이직 앵사이티 그러니까 근본적인 불안이라는 게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혼자 고립돼 있고 아무도 자기를 쳐다봐주는 사람이 없고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고 위험한데도 누구한테도 의지할 곳이 없는 이런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평생 가버리면 이 사람이 다 신경질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따뜻하게 안아주는 엄마의 품이 얼마나 중요하나요. 그거 없으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떤 해석 속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환자는 오랫동안 여기서 프로이드가 여기서 코웃이 얘기하는 이런 두 국면이 합쳐진 해석을 받아들이는데 몇 년이 걸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는 행동은 하나도 치료 효과가 없느냐?
그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감만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치료가 완치를 얘기하는 그 이고 사이클라지스트들이 얘기하는 뭐 완전한 분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전제가 완전한 분석이 안 일어난다는 거지. 이분의 약했던 이고 상태가 혹은 셀프가 점점 더 코이시브, 좀 더 그렇죠. 강화된 자기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아직은 충분하게 설명으로 해서 해석을 해주는 것까지는 도달이 안 되지만 그 과정이 그 과정 속에 있잖아. 그 과정 속에서 인격이 성장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고가 성장을 하고 셀프가 응집성이 커가는 이 과정을 이게 치료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있는데 이 치료 효과는 해석을 하기 전에는 그럼 이게 치료가 아니라고 계속 우길 거냐. 그런 점에서 어떤 공감적인 기법들이 훌륭한 치료 기법이라고 이렇게 설명해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은 마지막까지 결국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코스 연설 속에 나오는 얘기에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코스의 설명은 정신분석은 설명, 즉 해석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개입으로 치료한다. 그래서 해석 수준에 이루어지는 개입만이 치료를 가져온다고 봤죠. 그것은 이해에 의해서도 아니고 환자가 느끼고 말한 것을 반복하고 수긍하는 것을 통해서도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공감이래. 공감만을 가지고 공감으로 치료가 되지 않고 그것들은 첫 단계일 뿐이다. 분석가는 더 나아가 해석을 제공해야 한다. 분석에서 해석은 발생학적으로 역동적으로 심리 경제적 용어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해 단계에서 설명 단계로 이동하는 것은 분석가가 환자가 느끼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확인해 주는 것. 이것은 분석가가 환자 자신의 내면적 삶과 조율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이런 것으로부터 해석을 제공하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며 그것은 또한 낮은 수준의 공감에서 높은 수준의 공감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코웃의 마지막 연설 중에서도 계속해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은 해석에 의해서다. 그럼 공감은 무엇이냐? 공감은 해석을 위한 첫 단계이다. 그런데 첫 단계가 있고 그 다음 2단계로 해석이 가는데 그러면 첫 단계 자체가 해석이 따라오지 않은 단계에서 첫 단계로서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치료형이라고 볼 거냐 하는 논리적인 모순이 나오죠. 궁극적인 목적은 치료인데.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있으면 치료형이잖아. 지금 하고 있는 그 궁극적인 그 과정이니까. 목적이 치료인데 치료가 일어나고 있는데 치료가 일어나고 있는데 해야지 치료가 된다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 모순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 공감이 치료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공감은 치료 행위가 아니다.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공감이 가지고 있는 치료 도구로서의 어떤 기능을 자기가 잘 발견한 뭐 다 혼자 발견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마무리를 그냥 해석으로 한다 그런 뜻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 현대정신분석에서 본다면 초기 단계에서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상당 기간 심바이오시스가 충분히 일어나서 공생 단계를 그래서 전에 이미 치료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 그 과정이 치료행위란 말이에요. 우선 그 과정에서 점점 성장하면서 건강해지면서 그 뒤부터는 해석을 받아들일 수준이 가면 해석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공생 단계만 계속 가는 게 공생 단계에서 그래 충분하게 홀딩해주고 상담자가 내담자를 충분히 공감하고 조율해 이해해주는 단계를 오래 가는 이유는 이 단계에서도 점점 이 사람의 셀프가 성장하고 이고가 성장해 나가는데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나중에 그 단계에서 조금 더 심볼릭한 단계 언어를 통해서 자기를 좀 더 통찰을 알아듣고 통찰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점점 더 어른스러움으로 나아가는 단계
성숙한 단계로 분리 개별하고 대다가는 단계가 오면 해석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코우시에게는 해석적인 기법이 나중에 등장한다는 얘기. 그런데 이게 동시에 이거 항상 공감적인 것과 그의 언더스탠딩과 설명하는 것, 이해 국면과 설명 국면, 항상 해석에는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지만 코우시 잘 보지 못한 부분은 해석이 따라오지 않지만 독자적으로 공감만 가지고 버텨내야 되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공감적인 기법들만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러잉이나 조잉이나 의사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정서적인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여러 기법들을 통해서 아직은 해석을 사용하지 않고 환자가 안전하게 자기 일을 충분하게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기관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홀딩 피리드를 지나서 충분하게 자기가 이해받고 수용되고 있다는 이런 단계를 거치면 자연스럽게 내담자가 자기 얘기를 독자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해석이 필요한 단계까지 갈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아직은 분리되어 있는 단계를 상정하지 않고 치료 행위는 이 두 국면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 치료 행위라고 하는 건 설명 부분만이 치료 행위다라고 가버리면 좀 답답해지는 거죠. 그럼 이 치료 과정을 전부 어떻게 그럼 이해할 거냐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일어나는데 증상이 심한 사람은 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몇 년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몇 년이 간다는 게 자료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얘기고. 자료하고 상관없이 자료가 아니고 해석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이고 스트렝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통 자료가 다 충분히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해주면 그 설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고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설명을 해주면 자기를 바보 멍청이를 만들고 공격한다고 엄청나게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해석을 한다는 건 이 사람을 점점 더 아프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적인 정신분석에서는 뉴라틱한 환자의 수준에 있는 사람만 정신분석 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프리에드파라는 환자인 사람들 정신분석적인 해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큰 사고가 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심리치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사이코테라피라고 해서 사이코테라피는 정신분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이코테라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용어를 달리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디에 차이가 있냐면 정신분석을 어디까지를 정신분석으로 할 거냐는 이제 이 데피니션 싸움인데 결국 공감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대로 엄마의 따스한 품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따스한 품이 없으면 평생 이 사람이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과 같다고 하는 게 이 공감적인 환경에서만 인간 발달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공감적인 환경에 있을 때만 리얼 셀프나 트루 셀프가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이 자기가 타고난 참 자기 또는 참 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게 트루 셀프나 리얼 셀프가 반려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에 태어난 경우에 이분들이 대부분 데미지를 받은 거예요. 초기 단계에서. 그래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다른 쪽에서 코우시그 얘기보다 조금 캐런 호라이식으로 얘기를 해본다면은 트루 셀프나 리얼 셀프 참 자기가 발현할 수 있는 환경, 이게 공감적인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이런 공감적인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트루 셀프가 리얼 셀프나 트루 셀프가 참 자기가 발휘하지 못하고 폴스 셀프가 힘을 키우기 시작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베이직 앵사이티가 있다는 기본적인 불안 상황 때문에 이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모습으로 살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주위에서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을 도와줄 때 결국은 도와주는 방법이 상담에서 첫 단계부터 마지막까지 공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적인 환경에서만 치료가 가능한. 그래 일정한 기간만 공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치료의 전 기간은 공감의 기간입니다. 공감적인 환경에서만 인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난 내담자 안에 있는 참자기, 그러니까 리얼 셀프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내담자에 대한 내담자에 대한 분석가나 라이프 코치의 공감적인 태도가 첫날부터 치료가 끝날 때까지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공감은 치료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건 베이직한 거니까.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전통적인 기법으로 얘기하는 해석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오랜 기간을 견뎌야 될 때는 이 공감적인 기법만 가지고도 치료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공감은 치료 행위라고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바로 공감이라는 공감을 배경으로 하는 여러 가지 치료 기법들이 나오죠. 해석적인 기법과 다른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해석을 충분하게 소화할 만한 이고 스트렝스나 아니면 셀프 코히시브니스라고 하는 자기의 응집성이 혹은 이고의 강도가 약한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상당 기간 공감적인 환경에서 공감적인 기법을 통해서 치료가 진행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코우시 조금 마지막에 자기 아주 훌륭한 공감에 대한 충분한 이론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많은 좋은 인사이트를 주면서도 마지막까지 해석과 이 공감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지 못해서 공감이 항상 그냥 해석의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1차적인 요소로만 취급되는 것 같은 이런 답답함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면은 코웃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인사이트를 조금 더 명료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